지구온난화가 좀 뜻밖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. 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새로운 바닷길이 생긴 거죠. 오늘은 이 엄청난 지름길, 이른바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만약에 유럽으로 가는 전 세계 해상 운송 시간을 딱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글로벌 무역의 판도 자체를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선택지입니다. 왼쪽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익숙한 길이죠.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쪽 항로. 근데 길고 복잡하고 항상 붐빕니다. 반면에 오른쪽은요, 러시아 위를 휙 질러가는 북극 항로.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지름길이죠.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. 익숙하지만 먼 길을 갈 거냐, 아니면 좀 위험해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택할 거냐, 선택의 시간인 거죠. 자,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이 차가운 바닷길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북극 항로의 매력,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. 뭐냐면요,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, 거리, 비용, 이게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 좀 아끼네, 이 수준이 아니고요. 유류비, 인건비, 그러니까 물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8월하고 9월입니다. 이 2달 동안은요, 얼음이 거의 다 녹아서 무슨 특수한 쇄빙선 같은 거 없이 그냥 일반 화물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 열리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이 지름길이 이렇게나 좋으면 왜 다들 안 쓰는 걸까요? 그쵸.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큰 장애물이 등장합니다. 이 문제의 핵심을 알려면 배타적 경제 수역, 그러니까 이이즈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북극 항로의 거의 모든 구간이 러시아의 앞마당을 그냥 지나가는 셈이에요.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는 이 앞마당의 문지기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북극 항로 앞에는 크게 3개의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첫째, 아직 항구나 구조시설이 부족한 물리적인 장벽. 둘째, 모든 걸 러시아 허락 맡아야 하는 정치적인 장벽.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제적인 장벽, 바로 국제제재죠. 러시아는 근데 되게 영리해요. 국제법을 딱 끌어다 쓰거든요. 얼음 때문에 위험한 바다에서는 연안국이 안전을 위해서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. 바로 이걸 근거로 자기네 나라의 비싼 쇄빙선을 의무적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전을 명분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걷고 있는 거죠. 사실 이런 물리적인 얼음보다 더 뚫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지정학적인 장벽인데요. 근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미 아주 영리하게 풀어내고 있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 바로 중국입니다. 아니, 다른 나라들은 제재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버젓이 전기 항로를 운영하고 있을까요? 그 해답은요, 우리는 직접 안 부딪힌다는 전략이 있습니다. 제재라는 위험을 대신 맞아줄 총알바지를 내세우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손자회사 전략의 핵심입니다. 보세요. 일단 거대한 메인 해운사는 뒤로 싹 빠져 있어요. 그리고 그 아래에 자회사를 만들고 또 그 밑에 손자회사를 만드는 거죠. 실제로 북극 항로를 운항하고 러시아에 돈을 내는 건 바로 이 작은 손자회사입니다. 그러다가 만약에 이 회사가 제재를 받는다? 그럼 그냥 꼬리 자르듯이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. 본사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구조죠. 이런 법적인 회피뿐만이 아니에요. 중국은 러시아랑 직접 담판을 지어서 얼음이 녹는 여름에는 그 비싼 쇄빙선 안 써도 된다는 특별 허가까지 받아냈습니다. 그러니까 법으로도 피하고 외교로도 길을 뚫고 양쪽에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같은 다른 해운 강국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.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동안 해운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을 보낸 횟수,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숫자 0이에요.
물론 아예 시도도 안 한 건 아니에요. 5번의 항해 기록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이 항해는 유럽까지 쭉 가는 통과가 아니었어요. 러시아에 있는 특정 지역까지 물건을 실어다 주는 말 그대로 배달만 하고 돌아온 거죠. 전체 항로를 완주하는 거랑은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요. 바로 선점 효과 때문입니다. 후발주자한테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.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항해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. 아, 이쪽 구간은 얼음이 얇구나. 이런 날씨엔 조심해야겠다.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실전 노하우잖아요. 이 경험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따라잡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. 다행히 이 심각성을 우리 정부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,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. 지금 시작해야 한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그래서 드디어 내년에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첫 번째 전체 구간 시험 운할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. 결국 이건 단순히 어느 나라가 앞서가냐 이런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말 그대로 글로벌 물류의 미래가 걸린 판이라고 봐야 해요. 이 표를 보시면 현재 판세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러시아는 이 길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통행세를 거두려고 하고요. 중국은 아주 영리한 세입자처럼 규칙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실속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은요? 이제 막 이 경쟁에 참가 신청서를 내밀려는 후발주자인 셈입니다.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열어준 이 새로운 바다. 과연 이 바다의 새로운 규칙은 누가 쓰게 될까요? 그 답은 따뜻한 회의실이 아니라 바로 저 차갑고 거친 얼음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겨지고 있습니다.